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하죠? 후진국 조그마한 한국 여권이 특별하다고 세계 각국의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든 사람과 중국 여권을 든 사람의 대우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의 여권보다 작은 나라 한국의 여권이 훨씬 더 존중받는 현실을 직접 목격한 중국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현실과 그 깨달음의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엔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중국 국영기업의 국제교류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의 위상에 항상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은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교실에서 매일 아침 중국의 국기를 향해 경례하며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는지,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의 문명을 전파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때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편향된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님은 늘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곧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서양 제국주의에 의해 겪었던 치욕의 세기가 끝나고 이제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외 언론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환경오염을 비판하는 기사를 볼 때면 저희는 그것을 서방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배웠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나쁘게 묘사한다는 교육을 받았죠. 저는 이런 교육을 받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작은 나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역사를 봐도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 아닌가요?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인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왕 부장님은 회의 때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강조하셨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중국 기업들과는 규모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중국의 경제적 성취와 군사력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문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중국이 최고일까? 왜 선진국들은 중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의문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체제나 정부 정책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중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장 과장님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입국 심사장에서 한국인들은 빠르게 통과하는데 우리 중국인들은 모두 따로 줄을 서서 엄청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게다가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유럽, 호주,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중국 여권 소지자들은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시민인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작은 나라들의 국민들은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곧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큰 변화는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리장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하이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을 서울지사로 파견하기로 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며 양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임무를 맡게 될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고 부장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실망한 표정이에요? 지금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장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래봤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뿐이었죠. 중국의 한성전보다 작은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입사할 때부터 뉴욕이나 런던 지사로 파견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에서 일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부장님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동료 샤오밍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한국으로 파견 가게 됐어. 한국? 왜 하필 거기야? 기껏해야 삼성 몇 개 회사 있는 곳인데. 샤오밍의 반응도 제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다음날 면담을 해볼까 고민도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인구 약 5천만 명, 국토 면적은 중국의 197 정도. 숫자상으로는 확실히 중국에 비해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오히려 중국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 편견과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한국 파견이 제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승진해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좌천 발령은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리장 부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한국 파견에 대해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부장님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이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인재 중 한 명이에요. 내가 당신을 한국에 보내려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한국은 지금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원도 별로 없고 국토도 작지만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죠. 둘째,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의 중간자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님의 설명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1년이나 시간 낭비는 아닐까? 부장님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이엔, 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쿨한 나라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직접 가서 공부해와요.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장님의 말씀에 조금 위안을 얻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작은 이웃나라에 가서 배운다는 개념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파견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제는 역으로 중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파견 소식을 알리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샤오밍 같은 친구들은 여전히 작은 나라에 뭐하러 가느냐고 했지만 몇몇 선배들은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왕의 선배는 특히 한국의 경영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잘 배워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더라며 한국의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파견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이엔,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나라다. 너무 서구적인 생각에 물들지 말고 우리 중국의 가치를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느껴졌습니다. 서구와 동맹관계인 한국을 약간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그보다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늘 사람들이 줄도 제대로 서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고 정확했고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의 시스템인가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공기의 차이를 즉시 느꼈습니다. 베이징에서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저는 한국의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푸른 하늘이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 블루스카이 데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띈 것은 택시 승강장의 질서였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택시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치며 혼란스러운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 기사들도 정중하게 승객을 맞이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운전기사님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Welcome to Korea. Where would you like to go? 제가 중국어로 대답하자 기사님은 웃으며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니하오, 환영합니다. 중국 택시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런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아파트 단지도 나무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번잡하고 회색빛 도시 경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녹지가 많은 도시를 보기 힘든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녹지를 잃었고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근처를 산책하며 첫날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어디를 가든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중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배웠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가게의 주인까지도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럽지만 서울 지하철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며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자 안내판이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었고 그 시간은 실제로 정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열차 지연이 흔한 일이고 안내 시스템도 종종 오작동하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작지만 놀랍도록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신선한 도시락과 샌드위치는 중국 편의점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통카드로도 결제 가능하세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교통카드와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개방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회사의 딱딱하고 계층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 회사는 보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동료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회의 중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지만 여기서는 활발한 토론이 장려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도 놀라웠습니다. 테이블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제공되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공동 식사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정이 담긴 식사 방식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일과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질녘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주변을 달리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런 여유롭고 깨끗한 도시 공간을 찾기 힘듭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단 하루 만에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시민의식이 높은 이 나라에서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침 전 부장님에게 첫날의 감상을 간단히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입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 파견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특히 명동과 같은 번화가에서 관광객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났어요. 어느 날 명동에 쇼핑을 갔을 때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한 중국인 가족은 길가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바닥에 음식물을 흘리고 심지어 먹다 남은 용기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더군요.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런 모습은 불행히도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왕푸징이나 상하이의 난징로드처럼 중국의 번화가에서는 이런 광경이 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길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중국인 가족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우리 아들 참지 말고 시원하게 해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광경은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흔한 일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며 오히려 아이를 억제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애가 급한데 어쩌라고요? 당신들 나라에 화장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신 과장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 동료 앞에서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을 목격하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장 과장님은 제 기분을 이해한 듯 괜찮아요. 모든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중국인들이 화장품 테스터를 사용한 후 뚜껑도 닫지 않고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주의를 주자 한 중국인 여성은 우리가 살지도 모르잖아요. 고객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인 관광객들은 테스터를 사용한 후 깔끔하게 제자리에 놓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흘린 것이 있으면 휴지로 닦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화가 필요할 때는 지하철 객차 밖으로 나가는 배려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개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음식을 흘리지 않게 조심하고 다 먹은 후에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올 때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이 항상 엉망이 되고 바닥에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흔한 광경입니다. 식당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많은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물론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타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한국인들의 정리정돈 습관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테이블을 떠날 때 컵과 접시를 정리해두는 모습,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후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 공원에서 소풍을 즐긴 후 자신들이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도시 전체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 한국 동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하나요? 홍 부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중국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너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 개인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다 보니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뒤처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력만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한국은 그 점에서 우리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다. 이런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중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싱가포르와 런던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파견 시절 동료였던 김 과장도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기 전부터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 과장은 출국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정말 편리한가 봐요. 비자가 필요 없나요? 네. 한국 여권으로는 싱가포르나 영국 모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세계 19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죠. 이 대화는 제게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시민의식에 감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위상 차이를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입국 심사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은 외국인 라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일본, 미국, EU 등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를 위한 빠른 심사 라인이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일반 외국인 라인에서 기다려야 했고 그 줄은 훨씬 길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김 과장이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Welcome to Singapore, Mr. Kim이라고 말하며 몇 초 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중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일련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체류할 예정입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귀국 항공권이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질문에 답하고 관련 서류를 보여준 후에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김 과장보다 약 10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심사대를 지나 김 과장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커피를 사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네요. 입국 심사가 복잡했나 봐요. 저는 속으로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국민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존심까지 상했는데 김 과장은 제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히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동, 불법 체류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의 말은 이전 챕터에서 경험했던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무질서하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들이 결국 중국 여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후 우리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과장은 전자 게이트를 통해 몇 초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지만 저는 긴 줄에서 기다린 후 까다로운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호텔 예약 확인서와 은행 잔고, 증명까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낀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였고 영국에 불법 체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눈에는 제가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입국 허가를 받고 나오자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안함과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한국 여권이 정말 부럽네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적어요.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을 잘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여서 오늘날의 한국 여권의 위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의 말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구축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김 과장이 발표를 할 때 영국 기업인들은 주에 깊게 경청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질문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반면 제가 발표할 때는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했고 질문도 지적재산권 보호나 데이터 보안 같은 민감한 주제에 집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국 기업 대표는 김 과장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저는 그 초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별은 마음 아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과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국제사회의 인식은 서서히 바뀌는 것이니까요. 저는 김 과장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그의 말처럼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뀌려면 중국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여권 파워 순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2위,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91개, 중국 여권은 65위,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75개.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지, 왜 세계 2위 경제대국임에도 국민들이 해외여행에서 이런 차별을 겪는지, 그것은 단순히 서구의 견제나 편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자체의 시스템과 가치관, 그리고 중국인들의 행동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중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성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GDP 숫자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날 밤 저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출장 일정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호텔 근처의 카페에 들렀을 때 BTS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현지인들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함께 있던 중국 선배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만 왜 한국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할까? 그의 말에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 존에 진열되어 있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제품들은 여전히 저가 제품 코너에 배치되어 있었고 가성비 위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한국 동료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직도. 그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여전히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같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력을 설명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을 원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대화만 가능했고 서구 기업들의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만난 홍콩 출신의 변호사 리안이 저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치주의, 인권, 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근무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구축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여권 하나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은 국가 브랜드 가치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보고서는 베이징 본사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국가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최근 들어 자국민의 해외 여행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 파워 향상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견 마지막 날 한국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 과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하이엔은 우리에게 중국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하이엔에게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아시아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엔의 앞날의 건배,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한중 문화 교류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중국이 더욱 신뢰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시민의식과 국제적 가치가 언젠가 중국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제가 직접 느낀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니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분명 제 친구들도 한국의 엄청난 변화와 시민의식에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많은 변화를 준 한국,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